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역시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접견도 마다한 채 구치소 독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재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인 없는 골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심사숙고할 하루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지금 골석 재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럼 하루를 더 준들 혹은 일주일을 더 준들 사실은 40여일 전에 당시의 변호인단들이 총사임을 할 때 이미 결정됐던 이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겠느냐. 근데 그 자체는 이미 뭐 우리가 확인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국선 변호인 5명이 어제 최초 공개됐습니다. 사실은 선임됐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누군지는 이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는데 일부러 공개를 안 했었죠. 네네, 공개를 안 했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국선 변호인들은 3차례 접견 요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재판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국선 변호인들 뭐 인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유죄로 결정되지 형량은 내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인간, 이 어떤 법정에 서 있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고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리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나는 알면서도 내 일임에도 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다면 뭔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락 같은 가능성, 희망,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전히 다 정치적인 상황에 맡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나는 빠지겠다. 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읽혀요. 상당히 좀 옳지 않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은 사실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변호를 맡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형사 재판이라는 게 피고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이제 탄핵 심판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현재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지만 뭐 변호인단 중에 4분이 있다. 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정도로 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선 변호인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동안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교류들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의뢰인이자 피고인은 만나주지 않고 그러면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검찰의 수사 기록, 그 다음에 공판에서 있었던 각종 증인신문 조사 같은 공판 기록 한 12만 쪽 된다는 거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기록이라는 건 보면 기본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증거 기록이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인들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했다 할 거고 오직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피신 조서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한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무죄인지에 대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변론도 하고 변론조서 작성하고 뭔가 할 텐데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재판을 변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불리한 건 역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알고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뭐 재판도 안 나오고 건강은 안 좋다고 하고요. 지금 구치소 독방에서 뭘 하고 있을지도 참 궁금한데 뭐 TV도 끊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TV도 끊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TV도 이게 교도 당국에서 편집해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보람이 TV라고 해서. 하지만 거기도 이제 매일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사회, 뭐 경제, 문화 해서 그 TV를 보더라도 흐름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세상과 절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구치소 벽 두께 이상으로 세상과 스스로 단절돼 있는 상황이라 뭐 혹자는 토굴에 들어간 상황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운동 시간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건강을 위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궁금한데 지지자들 편지는 하루 30분 지지자 편지는 뭐 하루 오고 평균 있다고 30여 통이니까 그건 이것도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지만 그걸 읽으면서 지금까지 좋았던 시절을 복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뭔가 이 열정이 있다면
답 편지 정도를 쓸 수 있죠. 예. 편지 자체는 이제 왕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행위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국선 변호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해볼 만하냐면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 등 대통령의 입맛과 정치적 코드를 너무 잘 아는 변호인단들이 예. 변호인단 스스로도 좀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가 이 국제법무팀이라고 주장을 하는 MH그룹 등장 모두 깜짝 놀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정치 논리로 재판을 이어왔는데 국선 변호인들은 오직 법 논리로 재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지금까지 흐름과는 다른 유리한 신선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신선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법리적 접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치적 접근만 헌재와 재판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양형을 다투는 거라면 예.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의 불가피성 같은 것을 법적으로 주장해 볼 만도 한데 박 전 대통령이 양형을 다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 결백하고 무죄하다. 이게 지금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근데 무죄로 가기는 누가 변호인을 맡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차라리 좀 유리한 양형을 다투면 국선 변호인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흐름으로 좀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예. 법도 한데 박 전 대통령은 어찌 됐든 전혀 제가 보기에는 재판 1심 재판의 판결까지도 무심한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 국정농단의 방아쇠가 된 것이 이제 태블릿 PC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뭐 한국당 일부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법원이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네. 수정 조작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권위적인 기관은 국가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수의 조사 결과 일단 수정이라든지 조작의 흔적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 그것도 뭐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의 신빙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까지 뭐 일단락 지어진 거로 볼 수 있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 태블릿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인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마 그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태블릿 PC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무죄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태블릿 PC가 만약에 조작됐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있었던 뭐 어떤 보도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평양성, 이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이제까지 있었던 재판이 다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태블릿 PC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집중한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방아쇠가 태블릿 PC였다고 하면은 수사 과정에서 도우미가 됐던 사람이 장시호 씨인데요. 네네. 그런데 장시호 씨가 지금 이재용 전 부회장의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 네네. 증인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도리어 이제 안 나가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그 있었을까요? 심경 변화는 최근에 정유라 씨 집, 예. 사실은 최순실 소유의 집이죠. 네. 정유라 씨의 거처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에 좀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 보여요. 영향이 있었을 네네, 것이다. 저는 그게 상당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의 위치는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검색을 해서 택배 기사로 가장을 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 범행을 들어와서 자, 이 집안에는 뭔가 은밀한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가 훔쳐가도 신고하지 못할 거야. 이런 정도의 범죄적 정황을 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경찰이 발표한 액면 그대로만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언제든 내가 국민적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굉장히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장시호 씨가 지속적으로 재판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도움을 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장시호 씨는 이 아들 하나 데리고 모자가 지금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유라 씨보다 지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정유라 씨도 어찌 보면은 이게 경호원 역할을 했을지 모르는 마필 관리사가 흉기에 찔려서 입원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경찰에 24시간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잖아요. 장시호 씨도 이런 문제가 신변 안전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이후에 이제 재판에 다시 도우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 간과했던 좀 이 누수 지점들이 네.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 선고를 먼저 받겠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사촌 동생 정유라 씨 일을 보고 신변에 좀 위협을 느꼈을 수도 네, 있다. 네. 이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관련한 조사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이제 비공개로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박 간별 여론조사 여기에 국정원 돈이 쓰였다 이 혐의와 관련한 조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총선이 있기 2010년 초에 총선이 있었으니까요. 그 예. 전에 여름 2015년 5월에 요즘 대구 지역, 대구 TK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청와대 친박, 그러니까 진박이죠. 진박 후보들을 공천 과정에서 넣었을 때 당시에 예. 이제 현역 의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현역 의원들과 이제 대비하는 여론조사거든요. 누가 더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정무수석실에서 주도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맡았던 어떤 선거 기획사도 청와대 전 행정관이 운영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은 국정원 특활비 이제 5억이 들어갔다는 게 이제 혐의 내용인데, 당시 이제 현기환 정무수석 전에 그 김지원 정무수석 당시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서 예. 당시 이제 김지원 당시 정무수석도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임이죠. 전임이죠. 돈을 그 요구를 먼저 했고, 예. 집행을 했을 때는 이제 당시 이제 김지원 정무수석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김지원 당시 정무수석이 현 의원이죠.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은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김지원 의원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진술을 했냐라는 거죠. 김지원 의원이 글쎄요, 이제 본인이 당시에 어느 정도 관여가 됐었고 그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따져볼 부분인데, 과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글쎄요, 뭐 그건 뭐 저도 알 수가 없는데, 네. 뭐 일각에 들러오는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당시에 이제 그 2016년 이후에 당시에 김지원 정무수석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그 다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의견개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좀 강경파에 섰던 사람이 당시에 이제 김성우 홍보수석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고, 나름 이제 온건파에 섰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자라는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당시 이제 김재원 정무수석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김성우 홍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그쪽 라인을 하는 대로 그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김재원 전 정무수석 현 의원은 친박이긴 하지만 그리 강성, 그러니까 이 강성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 무엇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뭐 문고리 3인방 지금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김재원 정무수석들이 이 자체적인 판단을 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빠르게 기억을 잃어요. 지난 정권의 특성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조화 하나도 보내지 못했다. 이걸 예. 우리가 보도를 하고 했던 시절입니다. 네.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예. 김재원 이 당시 정무수석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19대 현역 의원이었죠. 예. 그런데 의원 신분으로 정무 특보를 먼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원 그리고 윤상현 이 두 사람 박 전 대통령의 최고 가신으로 여겨졌던 정치인들이 정무 특보를 맡았다가 그때 당시 상황상 물러나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윤선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재원 정무수석이 들어갔고 조윤선 이 수석은 장관으로 갔죠. 예. 여가부 장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예. 그럼 이 정무수석들이 쭉 이제 벌써 3명째 교체되면서 흐름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진박 간별이 일관적으로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수인계하고 하는 프로젝트였을 때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합리적으로 그런 추정입니다.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 아니었다면 정무수석실이 이렇게 이제 대대로 승계하면서 업무를 이어나갔을 네. 가능성은 다소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어서 이 대목도 제가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또 새로운 추가적인 혐의의 조사에 필히 들어갈 대목인데, 예. 지금 이제 이 조사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게 검찰의 고민이겠죠. 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오늘 원래 소환일이었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검찰은 뭐 내일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최경환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 협조 못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방어막을 예. 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최경환 의원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지난주 말경에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검찰의 수사, 단순히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사정작업까지 했던 검찰의 무지막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힌 거다. 이제 법원의 내부의 기류가 좀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관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전병헌 정무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기각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은 아마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 한풀 검찰이 꺾이는 걸? 그렇다고 보면 나에게도 나는 더구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도 영장이 기각됐는데 친박인 핵심인 나에게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게 되면 이거는 정치법원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최경환 의원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주저주저할 수도 있겠는걸? 내가 좀 버티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경환 의원은 조금 더 원래 버티기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조금 더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은 본회의 기간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최경환 의원은 버티기, 즉 12월 9일에 끝나는 국회 본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거기서 만약에 친박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은 당내에도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위험하니 좀 버티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검찰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에게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체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로 갈 경우에 가능한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분위기처럼 이게 이런 적폐는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권도 특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뭐 같은 야당이라고 해도 지금 제1야당인 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완전히 기류가 다르니까요. 국민의당이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를 해버리면 이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의결 정족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 정족수가 지금 국회의원 제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동의 보통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뭐 299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하고 그 중에 과반이 동의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이 작동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이석기 현역 의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서 국회에서 체포가 돼서 그때 혼자 성명 발표하고 바로 이제 붙들려간 장면을 이제 생중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례는 아닌데 그런데 또 정치권의 이해가 팽팽하게 맞설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방탄국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위해서 체포를 막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12월 8일이면은 정기국회는 끝납니다. 지금 그 사이에 오는 주말에 정부 예산안이 가결되느냐 마느냐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지금 있고요. 2+2+ 회의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열 것이냐 이 숙제가 하나 있고요.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내년으로 흘러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지금 이 감지하고 있는 위험은 약간 달라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지난주에 소환 불응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면서 115명 자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립니다. 친전을 호소하는 이 편지인데 A4 4페이지 분량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핵심은 내 문제만이 아니다. 언제든 당신 문제도 될 수 있다.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나 잡혀가게 놓아두지 말아라고 하는 읍소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기엔 이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동의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시간 문제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12월이든 1월이든 언제든 또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동료 의원들이 방탄해주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당내의 친박 비박 갈등 때문에 심지어 요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보면 최경환 의원을 막아주겠는가? 오히려 이재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가시방석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최경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에서 원로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떳떳하게 가서 조사를 정말 괜찮으시다면 가서 받는 게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참 친박이라는 이야기에서도 당을 좀 나가달라고 해서 계속 버티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수사까지 버티신다면 이거는 당으로서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아주시는 게 우리 당의 원로로서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 뭐 궁극적으로는 응해야겠죠. 하지만은 네. 검찰에서도 정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특활비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 조사 응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류호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친박을 좀 두둔했었는데요. 오늘 또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뭐 어떤 판단으로 근거로 그런 의견을 밝힌지 그런 의견이 사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도 뭐 예. 그 의견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이 왜 그런 의견을 밝혔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정치인들이요, 예. 뭐 개파 뭐 입장이라는 데 사실 되게 일관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복당파고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실 했던 사람입니다. 비박 중에 비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비박이라는 흐름에서 봤을 때 최경호 의원에 대해서 수사받아라는 거 얘기들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네. 이 유효의 최고위원은요, 얼마 전에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이제 두둔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예. 또 태극기 집회 나갔다가 막 맞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흐름에서 보면 이 최경환 의원을 또 두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야 돼. 홍준표 대표와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효 최고위원 현 지도부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최고위원 다음에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뭐 1위를 차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전당대 때 보면 홍준표 대표가 정말 친하게 가지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요. 그런데 최근 화면을 보면 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고 홍준표 대표가 제지하는 화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아, 그 오버하면 기자들 안 써준다. 그러면서 조금 이 유효 최고위원이랑 거리를 두는 분위기도 보여요. 그럼으로 봤을 때 이 유효 최고위원이 친홍인지 친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그 배경에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발언의 내용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류호의 최고위원의 생각은 좀 읽기가 어렵다. 예, 하지만 발언의 내용 자체는 그 결론은 네. 저는 동의해요. 조사 받아야 되는 건 맞죠, 최경환 의원. 예. 홍준표 대표도 뭐 특검법 뒤에 숨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준표 대표의 친박을 겨냥한 독설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기생충 얘기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암덩어리에 또 비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속된 말로 하면 비빔밥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화합하고 통합하자.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덜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고름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내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네. 갈수록 독해지는 홍준표식 친박을 향한 독설. 행간을 좀 읽어주시죠. 아주 쉽습니다. 네. 일관적이에요. 제가 예. 보기엔. 바퀴벌레는 인간에게 좀 해로운 균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제거하는 해충이라고 부르죠. 기생충은 사람의 몸에서 피와 양분을 빨아갑니다. 그 말, 기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암덩어리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한국인 사망률 1위의 원인이 암인데 지금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친박에 대한 비판이. 네. 처음엔 벌레였다가 기생충이었다가 이제 암 종양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제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하고 좀 오버랩을 하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집도의가 되겠다라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 대표가. 그렇게 보면 이 기존에는 친박의 세력이 워낙 크고 강하고 친박 지지층이 또 자유한국당에 어느 정도 쏠려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현실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유여해 최고위원도 좀 그렇게 봐요. 이 자신을 정치계에 입문시켜 준 건 홍준표 대표이기 때문에 예. 홍 대표와 코드를 잘 맞춰야 되는데 지지층을 보면 언젠가 지금 이제 다음 총선이면 나와서 배지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지층을 만들어야 돼. 지지층은 다 박 전 대통령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보이니까 이쪽에도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홍준표 대표하고도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야 되고 하는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제는 아까 이 류여해 최고위원은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지도부에 줄 선다. 그럼 그 지도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제 친박은 잘라낸다. 그 사이에 고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미 출당됐어요. 친박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상당한 이탈표가 나오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저는 들거든요. 예. 지금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검찰이 이제 범죄 혐의까지 막 이제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가 찬스인 거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친박의 핵심을 제거하는 데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수순인가 하는 것은 애초로 돌아가면 2명이냐. 지금 2명이 이제 타겟이 네. 된 거죠.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혹은 6인방이냐. 8인방이냐. 도대체 몇 명이냐. 여기 이걸 가지고도 초기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최소화했던 거예요. 저는 홍준표 대표의 당내 숙청 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세게 얘기를 하면 바람이 한번 불 것 같다. 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연말 연초에 굉장히 빠른 행보를 홍 대표가 보이고 당권을 더 재공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김태훈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더 개파 갈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이런 막말 보수 혁신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음 달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으니까요. 그 원내대표 경선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투톱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의 한계라고 보면 지금 본인이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전략에 대해 좌지우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당대표도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본인 입김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다못해 원칙적으로 의원총회 홍준표 대표는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의원이 아니니까 물론 뭐 가서 얘기는 당대표로서 참석은 하긴 하지만 예. 엄밀하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 원내대표까지 4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예. 하나 이 결국 이제 최경환, 서청원 2사람에 대한 출당 문제가 나오면 그걸 결국 의원들이 결정을 되거든요. 그 의총 소집권에는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요한 거죠. 반대로 친박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 대표를 잡고 있는데 투톱인 원내대표까지 우리가 뺏기면 우리는 너무나 밀린다. 예. 우리는 완전히 괴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친박, 강성 친박들은 홍문정 의원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 홍준표 대표 쪽과 바른정당 복당파는 역시 뭐 김성태 의원 쪽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숫자로 말하면 가운데에 있는 중도 네. 뭐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 50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굉장히 의미심장을 봤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 굳이 개파를 얘기하자면 비박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을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바른정당 나가려고 다 마지막 순간에 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말투에 대해서 막말은 이제 너무나 지겹다 이런 투에 강한 비판적인 어떤 의견들을 내놨어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나는 원내대표 친박이 나올까요? 아니 그렇죠. 친박이 아니고 비박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홍준표 대표의 저런 것도 옳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여서 친박도 서청원, 최경환 다 당에서 나가야 된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비론이요. 아마 그 입장을 쓰면서 중도파의 어떤 표를 좀 규합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좀 표를 모아보려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반드시 출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강하게 받았습니다. 원내대표 출마하겠구나 이 생각까지 드셨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공판이 있었는데 이석수 전 네,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법원이 굉장히 냉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친한 친분이 예.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네, 형, 동생 예, 뭐 형 이렇게 동생이죠. 부르는 심지어는 사이였는데. 어제 그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혐의를 잡고 특별감찰관은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원래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임무에 착수를 한 거예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혐의를 한번 파보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해들은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도 검찰 조직에 심지어는 국정원 조직에 사단이 있는 거냐 라인이 있는 거냐 의혹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정보 라인에서 지금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수석을 조사 착수합니다. 그걸 보고를 받고 그냥 바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제 이야기한 것은 이석수 당시에 특별감찰관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 언론이 지금 좀 시끄럽더라도 한 주만 지나가면 조용해질 텐데 지금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요. 우수석이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으로 이 감찰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전에 국정농단 과정에 5만 가지 정보가 보도로 쏟아질 때 비슷한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이제 전원이 됐냐면 보도된 내용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에게 전화해서 형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때 맥락을 조금은 톤다운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과연 뭐 형 미쳤어까지 실제로 등장했던 것이 팩트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요합니다만 적어도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대로 왜 지금 나를 캐느냐? 일주일만 지나면 조용할 텐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덮어라라고 하는 압력을 행사한 건 명백해 보여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뭐 우전수석 우리가 아는 정도의 기질만 해도 어제 뭐 이 기분이 좋았을 린 당연히였고 좀 마음속으로는 경로가 있었을 텐데 네. 그 불편한 불쾌함을 싸늘한 표정과 눈빛으로 또 또 눈에 어제 담았군요. 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내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이 되는데 이게 공직자 불법 사찰 관련입니까? 앞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돼서 그렇죠.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들 공직자 예. 불법 사찰과 공직자도 불법 사찰했고 뭐 우리은행장에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추명호 전 국장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예. 그것을 지시했던 거 관여됐다는 걸로 이제 최윤수 전 3차장이 국정원 2차장이 조사를 예.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병우 전 수석도 다시 한번 소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도 반드시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한번 소환 조사된 거죠. 예. 몇 번째 소환 조사인지 저는 참 셀 수도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뭐 이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상황들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현 용산경찰서장이죠. 네. 자,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당시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45차례 연락 주고받은 사실 없으십니까? 수사 상황에서 국정원 관계자랑 통화한 거는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 정보를 지시로 넘기신 건가요?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소환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시계를 네. 저희가 2012년 당시 대선 며칠 전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 용산경찰서장이지만 당시에는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의 수사 2계장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같이 누가 있었냐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예. 국민의당 의원이지만 벌써 이제 20대 지난해 총선 때는 야당 의원으로 19대 당선이 된 거죠 이미. 권은희 수사팀장. 예. 굉장히 이제 이름이 그때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청문회도 나와서 십자가 밟기를 요구하지 마라. 예. 이런 또 당당한 얘기도 했는데 경찰로서는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경찰로서는 굉장히 소신파로 지금 이제 이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켰어요. 뭐냐면 네. 댓글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사를 해서 네.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 수사 담당자인 팀장의 입장인데 당시에는 김병찬이라는 이름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등장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선 8일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집 앞으로 몰려갔었는데 국정원 이때 신고받고 여직원의 출동한 사람이 권은희 의원이었고요. 권은희 예. 이 팀장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국정원이 뭔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다. 네.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제 민주당이 제보를 받고 가서 포위하고 있고 경찰이 가서 둘러싸고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죠. 예. 결국 이제 그걸로 이제 민주당의 당시에 달려갔던 당직자들은 또 이 피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혐의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대선이 12월 19일이었으니까요. 2012년도에 사흘 전 12월 16일 일요일이었는데 예. 그날 밤에 대선 후보 3차 토론이 있었던 겁니다. 3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1차, 2차는 그 직후에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거의 3파전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여성 후보 둘 사이에 이 박근혜 전 후보를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 네.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차 토론회가 유일하게 양자 토론이었어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토론이었는데
이 토론이 끝난 직후에 일요일 예. 밤임에도 불구하고 10시쯤 해서 경찰의 발표가 나오죠. 김영판 전 경찰청장이죠. 예. 그래서 댓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 댓글 정황 나온 게 없다. 근데 네. 여기에 권은희 수사팀장이 반발하는 겁니다. 예. 지금 상당한 증거를 잡아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미 중간 단계에서 발표를 해버리느냐. 이 마찰에 끼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저 김명찬 예. 용산경찰서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그 2012년 대선 당시, 그러니까 MB 정부였죠. 이 대선을 관리했던 것은 그때 경찰이 댓글 공작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예.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저 소환 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금 굉장히 이 MB 정부에서의 대선 개입 여기와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못지않게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소환이 또 되는데 소환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지켜봐야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병헌 전 수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이제 기각이 됐는데 오늘 관련해서 GS홈쇼핑이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좀 벌리는 느낌입니다. 예. 앞서도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일단 지난 주말까지 분위기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예. 관측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GS홈쇼핑까지 검찰이 치고 들어간 거죠. 그 얘기는 당시에 뭐 홈쇼핑 인허가 문제가 비단 롯데, 물론 뭐 롯데가 가장 문제가 그 당시에 좀 있었으니까 롯데 홈쇼핑 얘기 나오지만 예. 다른 홈쇼핑도 전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홈쇼핑까지 압수수색을 벌린다는 얘기는 홈쇼핑업계 전반에 걸쳐서 당신 e스포츠 협회와 미방위의 간사를 맡았던 전병헌 전 수석에 힘이 미친 것 아니냐라는 데 검찰이 좀 예. 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더불어서 것이고 그럼 당시 미방위 소속 다른 의원들에게까지도 수사 확대될까요? 바로 그 문제인 거죠. 예. 과연 전병헌 전 수석을 잡기 위해서라면 전병헌 전 수석만 잡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홈쇼핑업계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리겠느냐. 확대할 이건 필요가 아마 없겠다. 전병헌 전 수석은 뭐 계속하는 거니까 당연시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미방위 의원 당시 의원들에게까지 검찰의 수사 칼날이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가능한 것이고 예. 아마 확률적으로는 그리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 이제 네. 기각이 됐는데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게 수정돼서 네. 기각 쪽으로 갔다 이런 아, 보도가 이거는 나왔거든요. 참 저는 이게 난감한 기사예요. 좀 이례적인 한국일보에 일인데요. 오늘 기사 보도가 돼서 예. 저도 오전에 봤는데 아주 이례적이죠. 뭐냐면 기각 아니면 발부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이니까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굉장히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요. 기각이면은 구속 필요 없다. 예를 들면 범죄 소명이 아직 안 됐다. 최근에 적부심에서 네. 풀려나는 아주 놀라운 일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범죄 소명 예. 법적에서 또는 이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또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 낮다. 이럴 때는 기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라도 중요하면 이제 우리가 발부인데 네. 지금 도장을 발부에다가 찍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찍으려고 했다가 옮겼으면 이건 알 그러니까 이게 수가 없는 건데. 실수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이거를 뭐, 제가 보기엔 판사가 네. 이것을 실수한다는 것은 예. 장사꾼이 말이죠.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셀이에요, 바이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제가 보기에 어떤 일이든 뭐 신입이나 초짜들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관록 있는 판사가 도장을 잘못 찍는 실수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후자에 좀 네, 반반인데 에이 발부했다가 아니야 그리고 지우고 이제 다시 기각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 정도로 이게 팽팽한 사안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가 예. 새로운 사실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e스포츠 협회 관련해서 출장비를 썼다, 부인 관광비를 썼다 이런 또 단독 보도도 나왔고요. 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롯데 홈쇼핑만이 아니다. GS 홈쇼핑에서도 뇌물 공여 의혹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다 보면 사실은 그럼 이 판사가 정치적인 갈등을 했던 것이냐? 제가 아까 유효의 의원 최고위원 예. 분석하신 것처럼 제가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재단할 수 없는 하지만 참 묘한 그런 이제 보도였습니다. 네, 참 이례적인 일이라 네. 국민들은 그저 이제 궁금할 따름인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볼 아이고. 텐데요. 어제 JSA를 전격 방문한 송영무 장관 격려 방문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미니스커트 발언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뿐이 아니죠. 그동안의 발언들까지 장민정 앵커가 모아봤습니다. JSA를 찾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농담을 던져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 They do say that speeches and women's skirts are shorter the better. 네. 웃자고 한 얘기일 텐데 통역 장교는 푹 고개를 숙이고 전해들은 미군 병사도 외신 기자도 전혀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송영무 장관의 말실수 전적은 화려합니다. 후보 시절 거액의 고문료가 논란이 됐을 때도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말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더니 장관이 된 뒤에는 발언 때문에 청와대의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과거 발언들 다시 들어보시죠. 우리 국방부 장관님,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어쩌면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충정과 우려입니다. 문정인 교수에 대한 얘기는 그분은 본래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미니스커트 발언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라며 일부 농담으로 넘기기도 했지만 아무리 웃자고 하는 말이라도 하며 가벼운 처사를 꾸짖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말실수 다음 편이 궁금하다는 누리꾼도 있었는데요. 더 이상 말실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통역 장교가 미니스커트 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해하는 표정까지 보셨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게 진중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이게 한국군 장병만 있는 거 아니라 외국군 그 연합사 장병들까지 있는 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인 측면도 있는 자리구나. 단순히 국방부 장관이 우리 병사들 가서 그냥 격려하러 간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이상의 자리라는 거고 굉장히 좀 엄숙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가 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서 좀 이렇게 좀 그 분위기가 너무 좀 딱딱 굳어 있고 내가 장관이니까 아예 병사들이 좀 긴장해 있는 것 같으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농담을 던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악의는 없었다. 예, 악의는 없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뭐 치마 운운하는 것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거였죠. 네. 그러니까 저런 송영무 장관이 저런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그 김진태 의원한테 낚인 거죠. 소위 해서 인터넷 용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김진태 의원도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고 물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진짜 송영무 장관이 김관진 정장과 어떤 군 동료로서 인간적인 느낌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어떤 면에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부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 송영무가 아니라 현 국방부 장관이면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없이 그냥 내가 인간 송영무로서 내 그냥 느낌 그대로 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부 감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송영무 장관이 미니스커트 발언할 때 그 표정을 네. 보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발언.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번 발언이 최악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른 발언은 좀 저는 차라리 좀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예. 수 있고. 뭐냐면 예를 들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제 석방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적으로는 같이 복무했던 동료로서 참 다행이지만 예. 군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참 다행입니다. 또 말이 짧아요. 네.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건 뭐냐면 자, 식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것은 송 장관이 만들어낸 아재 개그가 아니고 예. 명언으로 옛날에 전해져 온 겁니다. 윈스턴 천칠 때부터 전쟁 시기에 저런 농담, 유머 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성적으로 약간이라도 희롱의 여지가 있는 잘못 왜곡돼서 들을 수 있는 예.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은 금기시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완전히 사문화돼야 마땅한 과거의 격언인 거죠. 전 80년대 저 얘기를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었어요. 기도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죠.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왜 문제냐면 지난 25일 토요일이 유엔이 예. 정한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고요. 이번 주는 여성가족부가 지키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주무부처는 다르고 국방이 좋지만 사실 다른 부처에서 이번 주엔 무슨 주요 행사가 있나 이런 걸 또 보시는 것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가 예.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정말 좀 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잘못된 말은 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좀 리마인드를 하셨어야 되는데 JSA 방문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예. 그림이 다 좋다가 저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멋진 방문을 다 지금 이 훼손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굴 탓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는 앞으로 정말 말을 좀 길게 핵심 내용을 방점을 둬서 하는 연습이라든가 혹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아예 원천적으로 머릿속에서 좀 걸러서 하시는 훈련을 예. 많이 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서로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 최근에 이제 JSA에서의 군의 대처 참 잘했다 이런 평가도 네. 있었고 어제 방문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조금 그렇죠. 퇴색돼 버린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러다가 진짜 분당이 되는 건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통합파 그리고 반대파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한국당과 해서 다 당대당, 이게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게 3대 당대당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호남파들이 더 반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예. 저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그 얘기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얘기가 아니라 네.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 지향은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일단 한국당과 통합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왜냐하면 친박이 완전히 변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원하는 대로 자유한국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합당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힘든 조건을 내건 거니까 안 네.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승민 의원의 지금 시각은 국민의당 쪽에 쏠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중도 개혁적으로 하나 크게 만들고 뭐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과의 뭐 통합이라든지 뭐 대선 때 선거였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지금 국민의당의 쪽을 바라보고 그쪽과 어떤 큰 집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자유한국당이랑도 나중에 합칠 수 있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국민의당에서 통합 반대라는 호남파 의원들한테 굉장히 빌미를 주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 유승민 의원의 발언들은 그것이 가야 될 지향점이 아니다. 이걸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예.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유승민 대표 오늘 뭐 인터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또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또 그러니까 발언을 지금 했습니다. 유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들은 일관적이에요. 예. 그걸 이제 서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오독을 하는 것으로 전 분석을 합니다. 네, 뭐냐면,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자유한국당과는 안 된다.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 이게 맞고 예. 그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있으니 정책 연대, 앞으로 선거 연대, 나아가서는 어떤 함께하는 부분 이 길은 열려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당분간 지켜보겠다예요. 그렇죠. 이쪽은 지켜보고 있는 거고 저쪽은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변화가 있어야 이게 변화가 있어야 스탠스입니다. 통합하겠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냐면 이미 이 호남파 이 안철수 의원의 대표의 통합 행보에 반대하고 있는 내부 이제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YS의 3당 합당을 방불케 한다. 이게 구야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면서도 치욕적이었던 일입니다. 네. 물론 다수가 거기에 또 이제 합류를 해서 쓸려가서 지금 어찌 보면 상도 동계는 이 구여당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한 축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YS 이미지에 안철수 대표 이미지를 좀 오버랩하려는 정치적인 시도, 프레임이 이제 지금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하필이면 집권 여당 빼고 3당인데 근데 이제 그때와 완전히 다른 것은 90년의 3당 합당은 집권당과 야당이 합당을 했고 DJ만 따로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판은 다르죠. 근데 이제 90년대 3당 합당이 뭔지 모르는 지금의 유권자들에게
삼당 합당, 그럼 뭔가 야합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옳지는 않은 정치적인 프레임 전쟁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현실 정치에서 존재하는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이것을 타개하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굉장히 좀 고도의 전략과 함께 네. 뚝심 있는 전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좀 다소 약해 보여서 자꾸 이제 발목 잡혀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은 좀 안타깝긴 예, 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지금 시험대에 오른 그런 네.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연일 굉장히 쓴소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통합파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좀 두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유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풍경 보시겠습니다. 아마 지지율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참 이건 그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요. 그 성찰도 없이 반성도 없이 지금 당대표 복귀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대권 노름이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는 대형마트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할 수 없이 오늘 새벽에 특별 주문 배달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전냄새 나는 이 이유식을 보면서 저는 우리 당의 현실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예. 이름도 안심 이유식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이제 젖먹이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를 도와준다고 한 발언인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보도하지 못하니까 저 핵심적인 장면만 끊어서 보면 안철수 대표를 오히려 놀리는 것으로 다수 시청자들은 착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게 이유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철수 대표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오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본 뜻은 이 왜 우리 당 대표를 이렇게 젖먹이에 비유를 하고 그러십니까라는 성토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잘못 지금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소품을 아무리 등장시킨들 지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결국은 대화합을 하든지. 아까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입니다만 아까 워딩 보면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비빔밥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비유하셨거든요. 비빔밥 좋은 거죠. 우리 전통 음식인데. 근데 여기서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용광로라고 우리가 늘 정치권이 표현하는 대화합을 해내든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월등한 리더십을 지금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쳇바퀴 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이유식, 안심 이유식이 아니라 소안심 등심을 가지고 와도 지금 전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 극적인 조금 창조적 파괴의 돌파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주 짧게 유성엽 의원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권 노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보는 이 시계하고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 시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궁극적으로는 대선에 최종 시각이 가 있는 것은 맞고 그 대선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 판을 짜가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을 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은 그걸 지적하는 것인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호남파 의원들도 모든 시계는 본인의 다음 총선에서 당선에 가 있지 그 다음 대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